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석정훈 지음, 펴낸곳 알키. 답을 찾아내는 무의식. 이제는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우리의 눈입니다. 흰자 위의 비밀.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들 중에서 눈만큼 복잡하고도 정교하며 신비스러운 기관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5가지 감각기관들 중에서 시각만큼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감각도 없죠. 우리의 눈은 매우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정체라는 렌즈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완벽한 조리개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빛의 정보들은 망막에 모여 뇌로 전달됩니다. 인간의 눈을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인간의 눈은 그 화소가 576메가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이보다 높은 화소의 카메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카메라들의 크기와 수명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토록 정교한 모든 광학적 기능들이 탁구공 하나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기관 안에 모두 담겨 있으면서도 적절히 관리만 잘해주면 그 수명이 100년에 육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눈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별다른 충전이나 부품 교환 없이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죠. 주위에서 수집된 방대한 빛의 정보들은 우리 눈 가운데 있는 검은 동공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보통 이 검은 자위에 비해 흰 자위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흰 자위는 빛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인간의 눈처럼 선명한 흰 자위를 가진 동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대개 동물들의 눈은 눈알 전체가 하나의 동공처럼 보이거나 흰 자위가 있어도 색깔이 어두워 동공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의 흰 자위는 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야생에서 생존하는데 흰 자위가 도드라지는 것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경기에 임할 때 상대방의 눈동자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심리적인 이유보다도 매우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어딘가를 공격하려 할 때는 반드시 눈이 공격하려는 곳을 향하여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미리 파악하면 그만큼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를 알 수 있으므로 더 빨리 대비할 수 있죠. 이처럼 적의 시선을 파악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야생 환경에서 적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동물들의 흰자위는 이러한 시선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동공과 비슷한 색으로 진화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인간의 눈은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선이 더욱 잘 노출될 수 있는 선명한 흰자위로 진화되어 온 걸까요? 이는 인간이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적대적 환경이 아닌 타인과 함께 협력하고 공존해야만 더욱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시선을 읽히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이 협력하고 서로의 의도를 더 많이 공유하여 얻는 이득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눈은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정서적 공감대를 나누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발달해 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주위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의 눈을 유독 오래 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다른 사람과 거의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연구에서 자폐아와 일반 아이들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일반 아이들은 주로 등장인물의 눈과 얼굴을 많이 주시한 반면 자폐아는 주로 인물의 몸통에 시선을 많이 뒀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 감정을 확인하기보다 사람을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 형태만 확인한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사회를 구성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2000년에 매사추세츠 주 프레이미엄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서로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본 관찰하는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 어떤 상호작용이 벌어지는지도 함께 관찰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다양하게 관찰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감정이 서로 전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수치화하여 측정해냈습니다. 연구진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감이 주위로 전파되는데 직접 연결된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약 15% 높아졌고 서로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는 3단계 너머의 사람들의 행복감도 약 6% 증가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올랐을 때 행복감이 고작 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해보면 매우 놀라운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이 전염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주위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면 왠지 더 웃깁니다. 한 공간에 있는 누군가가 울기 시작하면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는 이러한 감정의 전파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연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무의식 간의 연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은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까지 확장되어 연결되기도 합니다. 나무처럼 성장하는 자아.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접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이 무의식은 의식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매우 방대한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넓고 깊게 뻗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인지는 현재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또 무의식 저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무의식이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지를 늘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심리학계가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것을 통해 매 순간의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의식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것이 인간 생명의 본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은 무의식의 많은 부분과 겹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본능을 구분하면서 본능을 동물적 본능이라고 수식해 이를 낮은 수준의 욕망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야말로 수백만 년에 거쳐 다듬어져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의 가능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이뤄지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다소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본능만 가지고도 세상에 적응해 생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식과 최고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자연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남고 이어져 번창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앞서 인간과 도토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도토리가 어떻게 거대한 떡갈나무로 성장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도토리가 충분히 익은 뒤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땅에 떨어집니다.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처음 혼자가 되는 겁니다. 잠시 혼란을 겪긴 하겠지만 곧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위 환경으로부터 이를 흡수해 나갈 겁니다. 우선 물을 흡수하겠죠. 도토리는 물과 몸속에 저장된 양분을 바탕으로 세포를 분열시키며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통해 땅속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바탕으로 최초의 떡잎을 만들겠죠. 떡잎은 이제 하늘로 뻗어나가 태양과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하여 녹말을 만듭니다. 이 성분은 든든한 줄기를 만들어 한 세포씩 느리지만 꾸준히 증식해 나가 결국 거대한 떡갈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토리는 고민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다가 바위를 만나도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햇볕이 너무 뜨겁다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 뿌리와 마주 닿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가지가 뻗은 곳에 그늘이 지더라도 최대한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저 한 세포씩만 뻗어나갑니다. 이 과정은 나무 전체 각 부분에서 동시에 조화롭게 진행됩니다. 우리 무의식도 나무와 같이 우리의 자아를 성장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자아와 세상이라는 환경이 맞닿은 최전선에 바로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자아가 성장하여 영향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흡수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으며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것을 찾아서 흡수하고 자아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활용합니다.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봅니다. 어쩌면 의식이 생각지도 못한 더 먼 곳을 들여다보며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 무의식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 의식의 조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손발이 척척 맞게 되면 그 에너지가 선순환되면서 기가 살고 흥이 나서 자아의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이런 무의식의 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적절히 조율해주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뭉쳐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게 되며 자아의 성장이 정체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타고난 무의식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무의식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다시 말해 우리의 무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